안녕하세요. 백기랑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코딩 전문가입니다. 프로그래머라는 어떤 명칭도 있는데 왜 굳이 코딩 전문가냐? 어떻게 보면 그 기계적 입장의 표현들을 잘 해줄 수 있는 분야인 것 같고요. 최근에도 제가 이 코딩 전문가라는 어떤 그 명칭으로 그 한 고등학교 특강을 또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언어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딩 전문가라고 부르든 프로그래머 부르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 안에 어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개념은 좀 같으니까 직업적 관점에서 이런 코딩 전문가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이 뭐냐 묻는다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컴퓨터에게 내가 어떤 명령을 제시를 해서 그걸 수행시키는 과정들을 제가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과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썼지만 과거에는 이걸 코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코드를 가지고 실제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코딩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요. 기계어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어 뭐냐면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죠. 대부분은 0과 1로밖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높아지면 이제 특수기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말 50년대, 60년대에 컴퓨터를 개발했던 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천재들의 세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어는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보거나 실제로 지금 프로그램을 봐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거의 모를 정도의 언어 체계죠. 아주 로레벨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셈블리어입니다. 기계어 바로 위에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어셈블리어를 오른쪽으로 보여주면 기계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힘들겠죠. 물론 이걸 또 이진법으로 만들게 되면 수많은 또 이진 코드들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어셈블리어 정도만 돼도 그나마 이해가 좀 쉬워지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CPU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어셈블러에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됐고 컴퓨터에 따라서 CPU에 따라서 어셈블러가 조금씩 바뀌기도 했는데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표준이 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때문에 A에서 사용했던 어떤 코드를 B로 옮기게 되면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아스키라는 곳에서 아스키 코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표준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7비트로 만들었어요. 7비트라고 하면 0과 1로 표현하는 이 2라는 어떤 그 두 개를 표현하는 이 1비트를 7개를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만들죠. 요즘 프로 8비트에서 256개를 표현하는데요. 16비트면은 512개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비트 수가 늘어나면 뭐가 좋죠?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2의 n승계로 늘어나기 때문에 표현할 숫자가 많아지는데 아스키 코드로 들어가 보면 전 세계 언어를 전부 다 숫자에다 맞춰서 특수기호 같은 걸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스키 코드 값을 제가 좀 외웠어요. 왜냐하면 특수기호를 많이 쓸 때는 특수 버튼하고 해서 아스키 코드 값을 넣게 되면 제가 원하는 특수기호가 딱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웬만한 에디터에 기호표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쓰기도 하지만 이 아스키 코드 값을 옛날에 했던 분들은 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집어넣었던 시절이 있었다 정도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 세계 언어가 아스키 코드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 국제표준 언어 체계에서는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고 한국어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매칭을 해서 코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언어 중에서도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은 코드를 차지하는 언어죠. 그래서 실제로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10,000개가 넘지만 10,000개까지는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현대어로 쓰고 있는 수천 개의 글자를 전부 다 집어넣어서 올려놓은 게 바로 아스키 코드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걸 이제 아스키 코드로 표현하지 않고 유니버셜 코드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 중요한 건 글자 하나마다 다 키워드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어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중국어도요. 주로 쓰는 어떤 언어들을 다 코드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동사무소 같은데 동사무소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네요. 주민자치센터에 가보시면 자, 태어난 아이들 이름을 입력하는데요. 보통 이제 한자로 같이 이름을 만드는 경우도 많죠. 저도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한자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요. 행정망에 쓰는 한자가 정해져 있어요. 10,000개가 좀 안 됩니다. 한자가 실제로는 10만 개가 넘나가는데 한 8,000여 개 정도의 자주 쓰는 한자만 저장을 해서 그 한자 안에서 이름을 정해야 돼서 초기에 그 행망용 한자를 놓고 실제로 한글을 뽑아서 아이들 이름과 조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모든 언어를 다 쓸 수 같지만 다 쓰지 못한다는 점. 근데 지금 이제 32비트를 넘어서 64비트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 유니버셜 언어 체계도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언젠가는 모든 언어를 다 쓸 수 있는 세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코딩이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입력하는 행위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결국은 그 코드가 ASCII 코드가 되고 어셈블리어가 되고 프로그래머가 되면 결국은 프로그래밍이라는 말과 똑같이 쓰여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딩하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코더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 코더, 그다음에 어떤 코딩,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니다. 요즘은 다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머라는 명칭을 많이 쓰지만 아직도 현장에 가보시면 코딩, 코더라는 명칭을 많이 쓴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기에는 코드가 많지 않았어요. 다만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 고급 언어가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기계어를 알고 아스키 언어를 알아서 그 키를 정말 0과 1의 조합으로 막 했다면 마치 매트릭스 영화 보면 막 글자가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것들로 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의 세계는 상당히 인간과 유사한 언어를 사용을 해서 코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등장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A 언어, B 언어, C 언어로 나눠지는데 A 언어는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알고리즘을 좀 연구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은 뭐예요? 예를 들면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를 알고리즘이라 불러요. 그런 점에서 알고리즘 언어를 만들어서 구조화된 프로그램 언어를 어떻게 하면 설계하면 좋겠다를 약간 연구개발용으로 만들었던 게 이제 A 언어라 부르고요. B 언어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듭니다. 유닉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것들 컴퓨터 이해 배워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운영체제인데요. 70년대에 개발이 되었고 굉장히 그 금융권이라든가 많은 공공기관에 많이 써서 굉장히 안정성으로 유명한 언어예요. 자, 리눅스, 유닉스 비슷하죠. 유닉스의 코드를 일부 빼내서 만든 게 리눅스예요. 지금은 서버의 대부분이 리눅스로 돌아가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비싼 컴퓨터, 우리가 메인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프로그램에는 다 유닉스로 설계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C 언어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C 언어를 얘기하는데요. 유닉스 구현 언어로 이제 점점 업데이트가 됐겠죠. C 언어로 채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유명해졌고 70년대 중반부터 C 언어로 만들어진 유닉스가 출현하기 시작을 하면서 C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C 언어는 기본적으로 현대 언어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 언어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을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개념들과 유사하게 되고 C 언어도 보면 이제 결이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MS에서 만든 C#이라는 거,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객체 지향 언어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C 언어는 하드웨어도 다뤄요. 그런 점에서는 C 언어는 거의 현대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체계이고 또 C 언어로 여러 가지 언어들을 또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원론적인 언어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을 좀 하신다거나 사물 인터넷을 좀 하신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언어를 좀 개발해 보겠다 정도의 생각을 좀 하신다면 아마 C 언어를 꼭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될 것 같고요. C 언어는 사실 조금 예전 언어이기 때문에 현대 언어에서처럼 유연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또 예전 언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정교하게 다루는데 굉장히 유연한 언어여서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쪽의 어떤 발달을 생각해 본다면 C 언어는 비중은 좀 낮아질지언정 거의 사라지기 힘든 언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때 중요한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요. 메모리 제어와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 사용할 때 메모리 제어 거의 쓰지 않죠. 이게 언제 필요했냐면 메모리가 귀했던 시절, 즉 지금 뭐 램이 몇 기가고 하드디스크가 몇백 기가고 이런 시절이 아니라 몇 킬로바이트 단위로 정말 이 킬로바이트 하나를 1킬로바이트를 정말 소중하게 다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메모리를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왜 그러면 지금도 이 프로그래머에서 중요하냐? 사물 인터넷이나 로레벨 하드웨어를 다룰 때는 거기에는 고성능 칩이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이제 저렴한 칩이 들어가고 낮은 단계의 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용량 제어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전체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면 작동하다가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 못해서 멈춰버리겠죠?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제어가 좀 필요하고요. 대신 최근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메모리 제어가 자동화되고 있죠. 두 번째 개념은 객체 지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모든 언어들은 다 객체 지향입니다. 그럼 객체 지향 아닌 언어는 뭐냐? 입력, 처리, 출력으로 나눠져서 입력에는 입력만, 처리에는 처리만, 출력에는 출력만 넣는 거죠. 자,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대적인 코딩을 하다 보면 정말 그 기능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기능은 처리 과정에서 막 데이터를 새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앞에 다시 설계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객체, 어떤 모듈을 이렇게 하나로 객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로 독립시킨다는 개념에서 객체 지향 언어라고 부릅니다.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실제 코딩할 때는 순서 중요한데요. 순서가 좀 바뀐다고 해서 기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정 객체는 특정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 객체를 필요할 때 불러내면 그 기능이 작동되다가 이제 제어를 끝내면 딱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그 점에서는 우리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객체 지향이 되면 개발이 좀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연하고 복잡한 거 개발할 때 유연하죠. 하지만 이제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은 객체 지향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순차적인 과정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발 언어 같은 것들을 이제 고급 프로그래머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문서를 만들어 보면요. 프로그래머들의 실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급적인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복잡한 코딩을 해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런 경험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돌아는 가는데 제3자가 손을 대려고 하면 그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왔다 갔다 이게 이제 이렇게 루프로 막 뛰게 되면요. 나중에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가게 되고 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코딩을 했지만 중간에 몇 개월쯤 쉬다 보면 옛날 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들여다봐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석을 달아놔도 좀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는 객체 지향도 이전의 어떤 순차적인 프로세스에 맞춰서 잘 설계를 하게 되면 충분히 제3자들이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측면에서는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언어가 뭐냐? 2021년도 7월 달에 보면요. 뭐 C, Java, Python, C++, C#, 뭐 비주얼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언어들을 많이 이제 소개하고 있죠. PHP는 예전에 저희가 웹사이트 제작할 때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많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게 물려주고 사라지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이유는 PHP로 만들어진 그 웹사이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유지보수 측면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이 많은 거잖아요. 그 점에서는 PHP로 만들었던 오픈소스가 많다 보니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데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최근에 뭐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뜨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언어를 하나 고르신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뭘 고르시면 좋냐면 국내에서 웹사이트 중심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공공을 좀 포함한다면 자바라는 언어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데이터 쪽이면 당연히 파이썬,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하드웨어를 다룬다면 C 언어를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최신 어떤 웹사이트를 개발하거나 서버까지 동시에 개발하는 우리가 풀스택 개발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 되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언어를 봤더니 C 언어 계열의 강수도 보이고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SQL 같은 언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언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게 SQL이에요. 그럼 SQL은 뭐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명령어의 체계 같은 거죠. 그래서 그 SQL의 Q가 쿼리를 의미하는데 쿼리 랭귀지예요. 자, 그런 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필수인데 전체 언어 중에서 개수로 명령어 개수로 본다면 SQL이 제일 간단해요. 실은. 그러면 SQL을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사람들이 몸값이 높다고 보니까 SQL만 배워도 쉽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데가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같은 실수 나면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곳이기 때문에 언어가 간단했어야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실수를 덜하는 프로그래머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SQL 언어를 배우는 거는 난이도 측면에서는 좀 낮아 보이지만 이 언어를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금융 데이터, 거래 데이터를 건드린다면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단어 언어에 비해서는 여러분의 경력을 쌓는 좀 결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코딩 프로그래머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얘기할 때 요즘 뭐 몸값이 비싸지 않냐? 맞습니다. 전체 정말 한정된 시간을 공부하는 거 친다면 글쎄요 4년 정도 공부해서 벌 수 있는 취업 가능성이나 연봉을 본다면 저는 코더 프로그래머가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코더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이제 논리, 그다음에 수학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수학 전공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만큼은 안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문과에서 좀 이해하기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근데 이해 못할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최근에 해외 대학들도 보면 이제는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다 다루게 하는 걸 보면 이제는 누구나 기본적인 코딩을 다뤄야 되는 시대로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자동화 같은 거 들어갈 때도 보면요. RPA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약간의 코딩이 들어가요. 심지어 엑셀 쓰시는 분들도 엑셀에 보면은 간단한 함수라든가 이거 불러내기 위해서 간단한 코드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비주얼 베이직의 일부 코드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언어를 알게 되면 함수도 좀 더 정교하게 쓸 수 있어서 좀 더 엑셀 하나를 만들더라도 복잡한 계산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코딩을 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해야 되는데 전문 코더나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기획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코딩까지를 완결할 수 있는 힘을 갖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몸값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특별히 몸값이 점핑하는 분들을 보면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뭐 애자일 프로젝트라든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코더, 즉 단순 코더, 그 알고리즘을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설계를 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문서로 설명을 한다거나 고객사의 어떤 개념을 듣고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점에서는 저희가 웹사이트 같은 걸 이제 누가 만든 걸 봤을 때 딱 보면 이런 게 있어요. 3번 건드리셨네. 이게 보여요. 왜냐면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 점에서 정말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은 이걸 한번 수정을 하고 나면 누가 보더라도 빨리 접근할 수가 있는데 서너 번쯤 초급, 중급 개발자 정도가 이렇게 건드려버리면요. 정말 웹사이트를 더 이상 건들 수가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끔씩 간단하게 뭐 좀 만들어서 봤는데요. 뭐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저희가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걸려서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납니다. 그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코더와 프로그래머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기본적인 명령어 체계를 영어하듯이 공부하면 금방 익혀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어떻게 구현하냐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은 용량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뭐 줄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1000줄로 구현하는 것과 500줄로 구현하는 것은 트래픽이 1000명일 때와 100만 명일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런 점에서는 점점 대용량 트래픽을 다루는 업체로 간다면 코딩을 간결하게 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고급 프로그래밍 기법을 좀 아셔야겠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뭐 로레벨 프로그래머에 멈출 생각이 아니시라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능력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대용량, 트래픽이 높은 사이트를 구현할 때에도 문제없는 코딩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프로그래머 되면 IT 회사에 취직을 하면 야근이 많지 않냐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야근 안 하고 큰 프로젝트 제대로 수행이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최근에 주 52시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코딩 업계의 특징이 뭐냐면 개발자 느린다고 해서 전체 코딩이 반드시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점에서는 뛰어난 한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직원으로 뭐 월 500씩 6개월 동안 돈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내가 바깥에서 2개월 안에 꺼내줄 테니까 5천만 원 해주겠다. 자, 서로가 좋지 않나요? 이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5천을 주더라도 2달 만에 만드는 거 선호할 수 있잖아요. 또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바깥에서 프리랜서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냥 6개월 일하면 뭐 3천에 끝날 일을 2개월에 5천 벌고 나면 4개월 일단 추가 일을 하면 수익을 더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될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요즘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을 보면 밤늦게까지 고민해야 될 상황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율근무제로 가고 성과형으로 가게 되면 야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성과를 잘 내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야근도 선택하는 문화는 아마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직원들더러 야근을 일상화시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시거나 뭐 프리랜서로 활동하신다면 내가 제한 시간에 일을 끝내기 위해서 밤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선택권들이 있다 보니까 코딩 업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로서 코딩을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철학 같은 게 좀 필요해요. 실제로 저도 이제 코딩을 직접 하는 세대는 지났기 때문에 아마 뭐 3년, 5년 코딩 하신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당연히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코딩 업계에 있느냐? 저는 기획하는 사람이거든요. 새로운 언어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 번은, 한 회사가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파이썬으로 앱을 하나 개발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다 보니까, 그거는 파이썬으로 좀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파이썬으로 이전에 개발을 하다가 중단되셨나요?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자, 그러면 왜 파이썬이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개발을 맡겼던 대표님께서 파이썬을 고집을 하셨다는 거예요. 앱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개발회사의 프로그래머가 의뢰를 받았습니다. 파이썬을 했겠죠. 근데 사장님께서 파이썬으로 굳이 이 앱을 개발해 달라고 했대요. 저라면 저는 거절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개발하고 나서 수개월 내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파이썬은 이 정도의 트래픽을 감당하기에 좋은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정도 트래픽을 감당하려면 이런 언어가 있으니까 이걸로 전환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거주했을 텐데 아마 그때 그 프로그래머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셨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속도는 느려지고 하다 보니까 포기를 했고 그게 이제 저희한테 다시 의뢰를 하신 거죠. 결국은 그 프로젝트는 하진 않았어요. 자, 이런 의사결정을 그쪽은 했는데 저는 못했나요? 정반대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거기는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언어의 특성까지 고려를 하지 않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다양한 언어에 대한 경험,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객사가 궁극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언어가 맞지 않다, 이 기법이 맞지 않다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앞에 기획 단계에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들의 역할입니다. 그 점에서는 앞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주변 어떤 인터넷 상황들을 다 이해를 하고 그 점에서 직접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프로그래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해하고 지휘할 수 있는 어떤 PM은 특정 언어의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아니더라도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둘 다 잡으신다면 그 점에서 훨씬 더 훌륭한 코더가 되고 프로그래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이제 정말 몸값이 높은 프로그래머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풀스택 개발자로 부르죠. 웬만한 언어를 다 다루기 때문에 웹사이트, 백오피스부터 시작해서 거의 가리지 않고 혼자 다 개발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기획 능력을 가진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그래서 코딩도 어느 정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전체적인 지휘를 하기 때문에 개발을 궁극적으로 해내게 만드는 여러분 IT 사이트나 프로그램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출시일 연기되고 그다음에 일정이 연기되는 거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계는요. 막 시간을 넣는다고 해서 에러가 사라지는 업계가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는 제한 시간 내에 출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이 될 것인가 해서 나의 어떤 길을 좀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안 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10년, 20년 코딩하는 분들이 또 있고 50대, 60대까지 코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프로젝트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충분히 높은 연봉의 프로그래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태도와 인식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꼭 야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낮 시간에 집중 못하니까 야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점에서는 그래도 이 코딩 업계는 제가 봤을 때는 낮 시간대에 하는 게 맞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주로 깨있는 시간에 객관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실제 쉬어야 다음날 코딩이 잘 나오는데 마치 밤에 야근을 하고 그다음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좀 안 좋은 문화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고객사가 대부분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제가 6시 출근해서 밤에 코딩한다면 좀 문제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서로에 대한 어떤 이런 태도라든가 자기관리 측면이 중요한데 실제로 프로그래머라든가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을 보면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 자기관리가 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하다가 잠적해버리고 연락 안 받아버리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돈 안 받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갖는 어떤 인식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프로젝트를 끝까지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코딩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코딩은 제가 보기에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자가 기획만 잘하면 되나요? 인사도 잘해야 되죠. 사람들과 회의도 잘해야 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코딩이 핵심 역량인 건 맞는데 핵심 역량을 핵심이게 만들려면 기본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 점에서 자기관리 능력, 프로젝트 기획 능력, 매니지먼트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애자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 이런 기법들이 중요했을까요? 과거의 소프트웨어 업계의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실제 소프트웨어 업계에 많은 문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이 등장했던 거고요. 그런 애자일 기법들이 등장한 이후에 글로벌 베스트 20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지금 IT 기업이잖아요. 심지어 10위권 안에 5위권 안에 4개 정도 8개 정도가 IT 기업일 정도로 지금의 IT 기업들은요, 가장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업체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높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코딩만 잘하지 마시고 자기관리 능력, 문서화 능력, 그 다음에 구조화 능력 이런 것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여러분도 정말 비싼 몸값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기업에서 막 콜하는 그런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